반항적인 미국 부잣집 아들이 한글을 만난 후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실리콘밸리 거물 아버지가 벌을 주려고 보낸 한국어 캠프에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앞에 이 미국 청년이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살면서 미국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기자로 일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한글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모든 건 우연히 시작됐죠. 실리콘밸리 거물 경영진이던 부모님 덕에 저는 사실 불편함을 모르고 자랐어요. 팔로알토의 고급 주택가에 살았고 명문 사립학교에 다녔죠.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뭔가 항상 빠져 있었죠. 바로 부모님의 시간과 관심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다음 회의, 어머니는 다음 출장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가족 식사는 분기별 계획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미팅 같았어요. 고2 때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수업은 건너뛰기 일쑤였고 밤새 파티하고 부모님 카드로 비싼 물건들을 사드렸죠. 아마도 관심을 끌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시험에서 많은 과목을 F를 받고 아버지의 서재를 지나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어요. 보통 같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 위에 제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살짝 열어본 순간 놀라움에 입이 벌어졌죠. 미네소타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 -4주 한국 체험 프로그램. 이게 무슨 농담이냐고 생각했어요. 한국어라니? 저는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같은 실용적인 언어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하물며 한국어는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거기다 미네소타의 깊은 숲속이라니 완벽한 격리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을 때 저는 여전히 그 서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죠. 아버지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번 여름 갈 곳이야. 논쟁은 없어. 농담이시죠? 저 한국어 배우고 싶지 않아요.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제한적인 곳이야. 내 인생의 변화가 필요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건 정말 불공평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아무 연관도 없었고 한국어를 배울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분명 이건 저의 반항기를 끝내겠다는 부모님의 극단적인 방법이었죠. 저를 4주 동안 멀리 치워버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완강한 침묵으로 저항했어요. 아버지는 운전에 집중하셨고 어머니는 이메일을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도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어요. 제 침묵이 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4주일 뿐이야. 견뎌내면 돼. 하지만 당시엔 몰랐죠. 이 강제적인 여행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미네소타 국제공항에서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캠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딴 곳이었어요.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은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은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호수를 둘러싼 나무 오두막들과 중앙의 큰 강당, 그리고 이것이 미국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한국적인 분위기가 첫인상이었죠. 짐을 들고 안내소로 걸어가는데 놀랍게도 모든 표지판이 한글이었어요.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말을 걸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한국어로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안내 책자도 한글과 영어가 반반 섞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밝은 표정의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영어로 말해주실래요? 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그녀는 미소만 지으며 한국어로 계속 말했어요. 기숙사는 호수 쪽에 있어요. 짐 정리하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세요. 첫날 밤은 악몽이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 3명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들이었고 저는 그들이 한국어로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에 비행기 표를 예약해야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침입니다. 밖은 화창한 날씨입니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 방송이 모든 사람을 깨웠어요. 기숙사 복도에는 한글로 된 오늘의 일정표가 붙어 있었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충격이었어요.
한국식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죠.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데 한 상담사가 다가와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더 큰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은 전혀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몸짓과 그림 그리고 반복을 통해 한글 자음과 모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저기요, 영어는요? 여기서 영어 쓰면 안 되나요? 저는 점심시간에 담당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여긴 한국어만 쓰는 곳이야. 처음엔 힘들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모두 그렇게 시작했어.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전화도 금지, 인터넷도 제한적, 그리고 이제 영어까지 사용할 수 없다니. 완벽한 감옥이었습니다. 숲 가장자리까지 걸어가 휴대폰 신호를 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호숫가에 앉아 생각했죠. 이건 정말 최악이야. 어떻게 4주를 버틸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될 줄은요. 둘째 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태권도였어요. 도복으로 갈아입고 넓은 마당에 모였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발차기를 하는데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영어로 말할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편했어요. 그저 동작을 따라하면 됐으니까요. 다음 날은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였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파전을 부치고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고추장의 맵고 달콤한 맛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중독성 있는 맛임을 깨달았죠. 특히 떡볶이를 만들 때 반죽을 치대던 경험은 잊을 수 없어요. 쌀가루 반죽이 점점 쫄깃해지는 그 감촉이 신기했습니다. 주말에는 한복 체험과 부채춤 배우기가 있었어요. 처음 한복을 입었을 때 그 화려한 색감과 우아한 선에 감탄했습니다. 여자 한복의 넓은 치마폭이 춤출 때 만들어내는 선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부채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죠. 손목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부채를 펼치고 접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되기까지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한 주가 지날 무렵 놀랍게도 저는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 표현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밥 먹었어요? 라는 질문에 네, 먹었어요. 또는 아니요, 안 먹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됐죠. 첫 번째 벽을 넘어선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진행된 K-파프 댄스 클래스는 의외로 제가 가장 기다리게 된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니 한국어 가사가 자연스럽게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스타일을 전체 캠퍼들과 함께 추면서 웃고 즐기는 저 자신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도 놀랐어요. 그리고 그 첫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새로운 저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한글과 한국 문화가 저에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캠프 둘째 주 한국어 마을의 설립자이자 캐나다 명문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아시아학과 교수인 로스킨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지 캠프 원장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키가 크고 푸른 눈을 가진 서양인이 완벽한 한국어로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었죠. 처음엔 한국에서 오래 산 외교관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분이 바로 로스킨 교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의 한국어는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양뿐만 아니라 미묘한 존댓말 사용과 관용 어구까지 완벽했어요. 학생들 사이에 앉아 듣다 보니 이분이 단순한 언어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교수님은 자신의 한국어 여정을 들려주셨어요. 1980년 그가 대학 2학년일 때 UC 버클리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던 중이었답니다. 어느 날 친구의 노트 끝에서 흘러나온 한글 글자의 우아한 모양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한국어 교재가 거의 없었어요. 정말 황무지 같았죠. 하버드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한국학 학자들이 평화봉사단이나 미군, 선교사 출신이었지만 그는 순전히 지적 호기심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첫 세대였다고 합니다.
언어적 호기심에서 시작한 여정이 인생을 바꾼 거죠.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그가 실전 한국어를 배운 방법이었어요. 1981년 여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서울 MBC 본부 연명도 언어연구원에서 6주간 공부한 후 실력 향상을 위해 특별한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미팔군 기지 근처 이발소를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늘 한국인 아주머니 4분이 계셨는데 할 일 없이 앉아 계시더군요. 그래서 매일 찾아가 그분들과 하루 종일 수다를 떨며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교수님은 진지했어요. 진짜 한국어는 교실이 아니라 그런 일상에서 배우는 겁니다. 한국 아주머니들의 수다는 최고의 교과서였어요. 그분은 지금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라고 해요. 매년 250-300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셨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키운 제자들의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제가 지도한 한국학 박사 1호는 현재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됐고 2호는 하버드 교수가 됐어요. 그의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캠프를 만들었죠. 들어보세요. 보세요. 말해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강연 후 저는 용기를 내 질문을 했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배울 가치가 있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어는 물에 빠진 도개처럼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순한 언어 이상의 것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로스킨 교수님은 단지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의 깊이를 서양인들에게 전하는 문화적 가교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를 롤모델로 삼게 되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 배웠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며 제 안에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으로 가득 찼던 수업이 이제는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먼저 떠올랐어요. 태권도 수업은 특히 제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발차기를 하던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몸을 움직이며 한국어를 배우니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언어가 스며들었죠. K-팝 댄스 시간에는 가사를 따라 부르다 보니 어느새 한국어 발음이 입에 붙기 시작했고 부채춤을 추며 한국의 전통 리듬을 몸으로 익혔어요. 수업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 형태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설계된 체계랍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을 담고 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기억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어나 다른 로마자들이 형태와 소리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과 비교하니 한글의 체계적인 설계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어요. 한글 창제 당시 훈민정음이라 불렀는데 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이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국왕의 배려와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한글의 놀라운 특성들을 계속 발견하게 됐어요. 의성어휘태어 수업은 특히 재미있었죠. 토끼가 뛰는 모습을 깡충깡충이라고 표현하다가 모음만 살짝 바꿔 껑충껑충이라고 하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벼운 동작이 무거운 동작으로 변하는 거예요. 단순한 모음 변화만으로 이렇게 섬세한 뉘앙스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니 놀라웠죠. 한국어의 의성어휘태어 체계는 세계 어떤 언어보다 풍부하고 체계적입니다. 로스킨 교수님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컴퓨터실에서 한글 타이핑을 배울 때는 또 다른 차원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수천 개의 음절을 만들어내는 한글의 구조가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효율적인지 직접 경험했어요. 영어로 타이핑할 때보다 한글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되는 걸 보면서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 체계가 마치 컴퓨터 시대를 예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주 차 말에는 간단한 일기를 한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습니다. 호수에서 수영했어요. 한국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비록 초보적인 문장이었지만 한글로 제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마지막 주에 접어들며 저는 이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맛있어요? 네, 아주 맛있어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갈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꼈죠. 4주 동안의 여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히 배우는 언어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 체계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억지로 보냈던 이 캠프를 통해 K-팝 가수도 좋아하게 되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주간의 캠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한 달 전 분노와 반항심으로 가득 차. 이 여행을 시작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방에는 한글로 쓴 일기장과 한국어 교재, 그리고 캠프 친구들과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직접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 분 다 오셨다는 사실이 의외였어요. 멀리서도 그들의 표정에서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모습을 읽을 수 있었죠. 다니엘, 많이 달라 보이네. 아버지가 제 짐을 받아들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제 안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분노로 가득 찬 반항아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는 새로운 열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모님은 캠프에 대해 물으셨죠. 그동안 제가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처음으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분명 제가 돌아오기 전까지 여전히 무관심하고 반항적인 모습을 예상했을 텐데 대신 차분하고 열정적인 저를 보고 안심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부모님은 평소와 다르게 업무 이야기를 최소화하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셨어요. 그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싶어요.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어요.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죠. 정말? 확실히 결정한 거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캠프에서 만난 로스킨 교수님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분 밑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놀랍게도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들은 제가 대학 진학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에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제 성적이 곤두박질친 지난 학기를 생각하면 어떤 전공이든 대학에 가겠다는 제 결심은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나 봐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은 좋은 학교야. 밴쿠버도 살기 좋은 도시고. 아버지가 생각에 잠겨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다니엘, 솔직히 내가 이렇게 무언가에 열정을 보이는 모습은 오랜만이야. 우리가 바랐던 경영학이 아니라서 아쉽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라면 한번 도전해봐.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저는 한국어 학습에 푹 빠졌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들었고 주말에는 샌프란시스코 한인타운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서점에서 책을 샀어요. 놀랍게도 성적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다른 과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대학 지원 시즌이 왔을 때 부모님은 만약을 대비해서 몇 개의 다른 학교도 지원해보라고 권하셨지만 제 첫 번째 선택은 단연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불확실했던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였습니다. 입학식 날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어깨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내 열정을 따라가렴. 처음으로 부모님의 진정한 지지와 인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으로 떠나기 전날 밤 캠프에서 쓴 일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로 가득했던 페이지들이 점점 호기심과 열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한글로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정말 그랬습니다. 그 여름 캠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열정을 발견했고 그 열정이 제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저는 설렘으로 가득 차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캠퍼스는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태평양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자리한 캠퍼스는 마치 그림 속 풍경 같았습니다. 아시아학과 건물로 걸어가는 첫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설렘 때문이었죠. 오리엔테이션에서 다시 만난 로스킨 교수님은 캠프에서 배웠을 때처럼 열정적이셨습니다. 그의 첫 강의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언어학습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해야 해요. 그 밖에 방법은 없어요. 특히 한국어처럼 영어와 구조가 완전히 다른 언어라면 더욱 그렇죠.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한국어와 함께 했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들은 제가 새벽에 한국 뉴스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가장 당황스럽게 만든 건 친구의 반응이었어요. 어느 날 친한 친구인 에릭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근데 왜 하필 한국어야? 취업 생각하면 중국어나 일본어가 훨씬 낫지 않아? 솔직히 한국어 배워서 뭐 할 건데?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물론 저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단순한 취업 스펙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언어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었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거든요. 그냥 좋아서. 한국 문화도 흥미롭고 언어도 재미있어. 그렇게 대답했지만 에릭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그는 몇 번이나 비슷한 질문을 했고 가끔은 제가 한국어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걸 비꼬듯 말하기도 했어요. 넌 정말 특이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한국에서 살 거야? 아니면 케이팝 아이돌 따라다니려고? 에릭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조금 속상했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KBS 6시 뉴스 받아쓰기를 하며 존댓말과 반말의 미묘한 차이를 익히며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배우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2학년 과정에서 한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측면을 배우면서 저는 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문법 체계를 넘어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맥락을 담고 있었어요. 로스킨 교수님은 수업 중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서양 언어에는 없는 이런 복잡한 경어 체계가 한국어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정서를 담은 그릇이라는 것을요. 유교 문화의 영향, 서열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 그리고 관계 중심의 사고방식이 언어 속에 깊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세계 문자 체계 중에서 한국처럼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고 창제부터 모든 사실이 정확히 알려진 케이스는 한국이 유일해요. 세종대왕이라는 창제자, 1443년이라는 창제 연도,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창제 원리를 담은 해설서까지 모두 명확하게 남아있죠. 이런 사실은 언어학도로서 저를 흥분시켰어요. 다른 문자들은 수천 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인류 최초의 계획적 문자 체계였어요. 한글 워크숍에서 저는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었어요. 자모음의 체계적 분류, 발음 위치에 따른 논리적 배열, 그리고 자모음 조합의 규칙성은 마치 현대 언어학이 발견한 원리를 500년 전에 이미 실현해 놓은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계관을 형성하는 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개념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정한, 눈치, 아량 같은 단어들은 영어로 정확히 번역할 수 없는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었죠. 로스킨 교수님과의 수업은 언제나 시간이 부족했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도 토론은 계속됐고, 때로는 캠퍼스,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한 첫 학기, 저는 캠퍼스 내 국제학생 봉사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이 동아리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한국어 실력을 더 키우고 싶었고 현지 커뮤니티와 소통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그녀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었죠. 처음엔 그저 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는 동료였어요. 주말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업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오빠,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그녀가 처음으로 저를 오빠라고 부른 날 왜인지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한국어로 들으니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가족과 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도서관 앞 벤치에서 그녀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녀의 한국어는 제가 수업에서 배우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러운 억양, 존댓말과 반말을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 그리고 웃음 섞인 목소리로 엄마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참 듣기 좋았습니다. 한국어가 정말 아름답게 들려요. 전화를 끊은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오빠의 한국어가 신기해요. 외국인인데 이렇게 잘하다니. 그 후로 저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캠퍼스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날 때마다 그녀가 쓰는 한국어 표현들이 책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항상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열정도 함께 커져갔어요. 한국 문학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황순원의 소나기를 원문으로 읽었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작품에 나오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감정을 이해하며 어쩌면 저의 마음도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용기를 내어 마침내 수진에게 고백했던 날, 저는 한국어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진아,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귈래?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한국말로 고백해주다니.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대학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수진과 함께한 시간들은 한국어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고 한국 음식을 만들고 때로는 그녀의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살아있는 한국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정한, 눈치, 아량 같은 단어들의 의미를 그녀를 통해 이해하게 되었어요.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감정이 담긴 언어의 깊이를 알게 된 거죠. 수지는 제게 단어 그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태도까지요. 졸업을 앞두고 수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할 것인지 아니면 헤어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졸업식 날 부모님은 제가 한국으로 떠난다는 결정에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수진을 만나고 나서는 이해해 주셨어요. 졸업 후 로스킨 교수님의 추천으로 미국 디지털 미디어의 한국 특파원이 되었어요. 한국 문화를 미국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이었죠. 서울에 정착하고 첫 번째로 맡은 임무는 한글날 특집 기사였어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했죠.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갖는 특별한 장점인 모바일 키보드 입력의 효율성, 검색 시스템과의 호환성, AI 언어 처리의 용이성을 다룬 내용이었어요.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같은 한국 콘텐츠의 인기에 따라 이 작품들이 담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분석하는 기사도 썼습니다. 반지하 주택이 실제 한국의 주거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징어 게임의 게임들이 한국인들의 어린 시절 놀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도 설명했죠. 서울 생활 3년째, 친구가 말한 것과 달리 저는 한국어를 사용하며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두 문화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정체성이 되었어요. 억지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제가 진심으로 선택한 길이 되었습니다. 숲속의 호수에서 싹튼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대학교를 거쳐 서울에 오게 하고 가족과 삶이 되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한국 체험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글을 통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반항적인 미국 청년이 운명처럼 만난 한글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말 감동적이었죠.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지 500년이 지났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도 그 효율성과 과학성이 빛나는 우리 한글. 단순한 문자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다니엘처럼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게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